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좀 보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고전적 조건 형성의 관점은 우리 살짝 써볼 수도 있겠죠. 고전적 조건 형성은 원래는 얘가 반응하지 않는 것인데 얘를 반응하는 것처럼 학습시킨 거죠.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하면 중립 자극과 뭘 결합한 거예요? 무조건 자극을 결합한 거죠. 이걸 이렇게 퉁쳐도 됩니다. 벨, 먹이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이렇게 써놓고 가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1번에 있는 보기를 보시면 생후 11개월의 아기 알버트는 쥐를 무서워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망치로 쇠로 큰 소리를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울음 터뜨렸다. 그러니까 흰 쥐는 지금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약간 아동학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얘는 이제 망치로 칵 해가지고 울음을 터뜨렸어. 원래 큰 소리 들으면 애가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얘를 지금 어떻게 만든 거야? 흰 쥐는 이꼴 망치 소리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쵸? 고전적 조건 형성을 만든 거죠. 6번 반복하니까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쥐 이꼴 망치 소리라고 여겼던 거지. 그럼 얘는 뭐예요? 사실 얘는 중립자극이에요.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나쁜 거야. 얘는 싫은 거야. 원래부터 싫어했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자극이야. 무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흰 쥐가 더 확장됐죠. 그쵸? 그러면 중립 자극의 범위가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확장됐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건 알파벳 2번이 되겠죠. 공포감을 유발한 건 뭐가 일어나고 난 다음이죠? 고전 조건 형성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죠. 원래부터 무조건 자극은 뭐였어요? 망치 소리였다는 거지. 큰 소리였다는 거지.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2번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에 있는데요. 가는 속어, 나는 역조건 형성인데요. 자, 가와 나 답이 4번인데 모두 조건 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반응을 유발한다. 속어는 그렇지 않죠. 근데 봐봐, 이런 거지. 학습과 속어를 이제 얘기하면서 속어 됐더라도 다시 자발적 회복을 할 수도 있죠.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반응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반응을 유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4번이 맞겠고요. 3번에 기업과 니은과 같은 조작을 하는 이유는 뭘까? 처음에는 토끼가 아이로부터 멀리 위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가까이 오게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자, 토끼를 원래 무서워했어. 그러면 이거 역조건 형성을 통해서 토끼를 좋아하게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원래는 조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쵸? 토끼는 어떤 애야? 토끼는 원래는 얘는 중립 자극이었어. 그쵸? 중립 자극이었는데 얘가 하나의 조건 반사를 이루게 되는 조건이 돼버린 거죠. 그쵸? 조건으로 변모한 거죠. 나쁜 조건으로 변모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끼를 멀리 두는 이유는 뭐냐? 지금 학습이 아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자극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멀리 두고 점점 익숙하게 가깝게 만들겠죠. 이게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매운 거는 조금 약간 칭의가 다르긴 하지만 매운 것도 먹다 보면 좀 잘 먹게 되는 경향도 있죠. 아닌가요? 잘 그쵸. 아니면 이런 거 그래, 예를 들어서 락 음악이나 힙합 음악이 듣기 싫었어. 근데 듣다 보니까 아니면 맨날 헬스장에서 듣던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익숙해진다든지 나중에 별게 아니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약하게 자극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과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그 이유는 5번이 되겠죠. 새로운 반응이 기존의 조건 반사보다 더 강한 효과를 가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것들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은 속도를 높인다 그러면 새로운 반응을 빨리 유치하게 하겠죠. 그쵸? 2번 기존의 조건 반사가 사라지는 속도를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건 반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쵸? 다만 멀찍이 늘 뿐이죠. 중립적과 무조건 작동을 이용해서 조건 반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다른 조건 형성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멀찍이 뒀죠. 4번 기존의 조건 반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반응을 찾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반응은 이미 사탕으로서 존재합니다.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만약에 기존의 조건 반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반응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기존의 조건은 멀찍이 떨어지면서 점차 그것이 괜찮다고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보다는 5번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일어나면 밤에 기회라. 이거 빠르게 조금 얘기하고 잠깐 쉬는 게 아직은 시간이 좀 있죠. 얘를 한 10분, 20분 정도 얘기하고 쉬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비타민 C 많이 먹나요? 요즘에 메가도스 이런 것도 약간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1000ml가 아니라 2000ml, 3000ml 먹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일 필요한 건 잠이죠. 잠과 그러니까 충분한 잠과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운동 전도사 같지만 운동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내가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짜증을 덜 냅니다.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사실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아마 진짜 하기 싫겠죠. 이거 수업 한 2개 정도 더 하고 난 다음에 뭐 업무도 하고 뭐 그러면 진짜 운동하기 싫을 텐데 무조건 갈 거예요. 무조건 갈 겁니다. 왜? 그러면 또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체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목이나 이런 데가 많이 결리기 때문에 아마 그냥 턱걸이를 못한다고 해도 매달리기 정도로만 해드려도 많이 풀릴 겁니다. 선생님이 12시간씩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려고 운동을 합니다. 원래부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시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운동 열심히 하세요. 특히나 여학생들 깡다구가 있어야 오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봅시다. 그 밴드 중에서 플라시보라고 밴드 있는데 플라시보가 위약 효과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위약 효과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손 따는 거? 이런 거? 근데 손 따는 것도 이게 모르겠어. 나는 좀 손 따고 그러면 막 트름도 나오고 막 체하던 게 좀 걷고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위약 효과라고만은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피를 보다 보면 사람이 좀 뭔가 이완이 되나? 흥분이 되나? 해서 얹힌 게 좀 긴장했던 게 풀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의원에 가면은 또 침 맞으면 뭔가 이렇게 근육이 좀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여기서는 사실 약에 대한 확률과 위약 효과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귀문가설과 대립가설이에요.
응. 근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지금 비타민 C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판단해야 됩니다. 가능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걸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정의 내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비타민 C가, 요 정도, 나는 만약에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 나는 있다, 없다,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건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가 되는 건데, 물론 여기서도 이 예가 중요하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쓰이는데 키워드는 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락 1번에서 얘기할 것은 통계적 가설 검정이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데 활용이 될 수 있냐?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거를 여기서 어려운 말 나오죠? 모집단에 대하여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 성립 여부를 샘플 자료를 판단하고 통계적 결정을 내리는 거. 이렇게 합시다. 통계적으로 확인한다. 이런 통계적 결정을 내린다. 통계적으로 검정한다. 검증한다. 얘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안 읽어도 돼요. 안 읽거나 덜 읽어도 돼요. 그냥 키워드가 이 정도 있다 정도로 파악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타민 C 얘기 계속 나오고 나머지 것들 읽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할 수 있을 때 한 두세 줄 정도 있고, 지금 비타민 C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서 판단해야 돼요. 통계 얘기하는 거고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타민 C가 감기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대요. 여러분들 과학 실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꼭 하나씩,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 이거 비커가 아니죠. 이건 뭐라 그러지? 접시?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깔고 콩 심고 씨앗 심고 막 이런 접시라고 합시다. 빈 접시 하나 놔두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용액 같은 거 검사할 때 하나는 그냥 생으로 놔두는 경우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왜 할까요? 왜 할까? 얘네들은 뭐하고 섞었어. A하고 B하고 섞었어. 근데 얘는 A만 있어. 혹은 뭐 B만 있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쵸? 이런 것들 혹시나 산소를 만나서 바뀔까? 시간이 지나면 바뀔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연히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나의 어떤 표본 집단 같은 것들을 하나 놓는 것이죠. 집단 1과 집단 2가 있는데 집단 1은 비타민 C를 먹어. 근데 얘네들은 안 먹어. 미약. 그러니까 안 먹어. 3개월간 매일 먹였어. 그리고 집단 1은 실험 집단, 집단 2는 대조 집단이라고 한다. 이 대조 집단은 위약을 먹었어. 근데 이때 어떨 다들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대조 집단, 집단 2, 대조 집단의 이유는 뭐냐? 대조 집단을 왜 만들었냐? 혹시 생각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치? 그럴 가능성 때문에 대조 집단을 놓은 거죠. 실제로 효과를 발현하는 실험 집단은
집단 1이 되겠죠. 그렇죠? 집단 2는 대조 집단이다. 아까 얘기했던 빈 접시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실험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통제 조건들을 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실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모두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또한 이 실험을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감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은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럼 뭐예요? 변수를 줄인다는 거죠. 선생님은 흡연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 흡연할 때 감기가 더 잘 안 낫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더 잘 안 나요. 그렇습니다. 직업.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필기를 한다. 그러면 몰라. 이 분필가루가 나한테 더 많은 어떤 감기를 낫지 않게 하는 영향을 미치려나? 모르겠다. 아니면 너무 추운 데서 일하거나 이런 직업이라고 한다면 감기가 더 잘 안 낫겠죠. 그렇죠? 연령. 애기들은 조금 더 감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면역력도 아마 애기들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 애기가 있는 집에서는 애기가 걸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걸린다. 그리고 애기가 또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또 감기 오는 거 같고 또 걸려.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담배를 태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도 늦게 시작했어요. 한 30 넘어서 담배를 태웠는데 피우기도 하고 피우지도 않기도 하고 지금은 끊었습니다. 끊었다고 해도 가끔 피우기도 하고 그런데 몸에는 안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자 봅시다. 3개월간의 실험 끝났어. 비타민C를 먹은 집단의 감염률은 먹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잠은 자다고 그랬죠? 그쵸? 그렇다면 얘는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치? 더 설명하고 싶은 거야. 15% 낮은 것으로 집단 1이 집단 1이 15% 낮은 것으로 확인했대. 그리고 나는 얘는 아직 이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즉 나왔어요. 즉 위 예에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감염률을 P1과 P2라고 할 때 P1이 P2보다 작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을 허비하거나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봐봐. 아직 이르다. 왜냐? 대조 집단과 15% 차이가 나는 게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감염률을 봤을 때 P1,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비타민C 먹은 애들, 얘네들 안 먹은 애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대조 집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걸 확신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 아니 15%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갑자기 기호를 내밉니다. 그리고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통계적 가설은 H0, P1, P2 했는데요. 그럼 뭐야? P1과 P2는 같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약간의 내 나름대로의 아까 얘기했던 언어화를 해야 돼요. 내 언어화를 해야 돼. 어떻게? 효과 없다. 그쵸? 얘나 쌤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감염률이. 그럼 뭐야? 효과? 없다. 얘는 효과? 있다. 그러면 귀무가설은 뭐예요? 효과
없다야. 그렇지? 대립가설은 H1 대립가설은 효과 있다야. 기무가설은 이런 걸 얘기한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요, 얘네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왜? 처음에 H 같은 것들 얘기하잖아. H0, H1을 얘기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기무가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아, 이놈이 이놈이구나. 효과 없다는 얘기구나. 아, 15% 이거 별거 아니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기무가설은 효과 없음. 야, 대립가설은 효과 있음이야. 그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설을 검증할 때 표본에 의해서 그 진위가 검증돼야 될 가설을 말한다. 그럼 뭐야? 이 가설은 결국에 검증되어야 된다. 그럼 뭐야?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치? 효과 없다는 거지. 그치? 이것은 같다, 차이가 없다, 변화가 안 생겼다. 그래, 차이가 없다, 변화가 안 생겼다. 영향을 안 준다, 효과 없다. 그치? 이 중에 하나 넣으면 돼. 아, 같다,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이 약간 더 거리감이 되니까, 아, 변화 안 생겼다, 영향 없다, 효과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퉁치시면 비무가설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 유의하지 않다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퉁치고 해서, 아, 그래, 결국에 비무가설은 뭐야? 효과 없다는 거야.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 는으로 나타내.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한편 대립가설은 비무가설이 기각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얘 효과 있는 거죠. 가설의 검증을 직접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얘를 기각시켜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대립가설의 특성을 얘기하겠죠. 대립가설의 특성은 뭐야? 아, 비무가설과는 달리, 그럼 얘 특이점, 얘 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용될 사례들이 높겠죠. 이 문제에서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거 갖고 말장난하기 용이한 거 아니야. 그치? 다르다, 차이가 있다, 변화가 생겼다, 영향을 준다, 유의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변화가 있는 대립가설은 변화가 있는 얘나 얘로 얘기할 수 있다. 얘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거는, 아, 귀무가설, 대립가설이라는 게 있구나. 통계학적 가설에서. 그런데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아, 이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도찐 개찐. 그러니까 위약 효과 이런 것들과 비타민 C를 먹은 것과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개를 쓰면 됩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 네 번째인가? 세 번째. 세 번째죠. 그렇죠. 지워서 좀 그랬어? 참. 일본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동네마다 살짝 이렇게 구석에 보면 조그마한 사당이 있어요. 선생님이 오사카에 갔을 때는 우메다역 밑에 보니까 조그마한 애기 동자 사당이 있더라고. 그리고 긴자 쪽에 가보니까 긴자에 어디 조그마한 여우 사당이 하나 있더라고. 걔네들 거기다가 이제 돈도 좀 내고 그러나 봐. 기도도 이렇게 하고 하나 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 부모님이나 친척 부모님 특히 돌아가시거나 뭐 남편이 죽거나 막 그러면요, 그 집안에다가 그
뼈가루를 놓습니다. 그리고 사당 놓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거 애니메이션에서 가끔 봤죠. 확실히 불교스러운 국가인 것 같아요. 불교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패밀리마트가 있는데 바로 옆에 사당이 하나 있는 거야. 신기하다. 사진 찍었죠. 여우사당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걔네들도 약간 이게 뭐랄까 무속신앙 이런 것들도 많이 믿으니까. 봅시다. 네 번째 단락. 자, 요것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다섯 번째까지 좀 빨리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관측이나 실험값에 기초하여 두 가설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야 하지만 그 뜻에 유의해야 된다. 자, H0라고 얘기했어요. 뭐야? 귀무. 그치? 얘는 대리. 아니면 얘는 효과. 얘는 효과 있다. 유의미하다. 이런 거죠.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다. 그쵸? 약도 부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적용되는 사람한테는 그 약은 100% 안 좋은 거겠지.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약처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약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류가 늘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것들을 약에서 이 약 같은 거 판매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이제 이런 박스로 된 약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런 뭐 약간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확률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팔고 했을 때 아주 미비한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오류의 가능성이 어쨌든 어떠한 실험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든 늘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오류의 어떤 그 종류를 밝히고 있는데, 자, 이게 참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채택하는 오류야. 그럼 뭐야? 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파는 거죠. 제1종의 오류. 그리고 이거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를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 또 다른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자, 가설 검정에서는 유의 수준을 미리 정하고 검정을 시행한다. 그러면 얘를 미리 정해. 왜? 최대 허용 범위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가 효과가 없을 만한 최대 허용 범위죠. 그쵸? 다시 얘기하면 유의 수준은 효과가 없는 최대 범위, 최대 허용 범위. 자, 이런 건 제외한대요. 그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으면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간지러운데요? 원래 그 약이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알러지 반응을 요하거나 숨이 턱턱 막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의 유의 수준을, 그러니까 주의할 수준이지. 통상 0.05로 섞는다. 그러니까 0.05면 그래도 좀 높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죽진 않으니까. 그쵸? 0.05 정도로 삼는다. 그리고 이 값보다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건 뭐예요? 대립가설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쵸? 이꼴 대립가설이 세워진다. 즉 다시 얘기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지. 약 효과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0.5보다 0.05보다 작으면 이거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값보다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유의 수준이 0.0이라고 하면 100번 중에서 5번은 귀무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하는 최대 범위를 예라고 설정하는 의미다. 그럼 100번 중에 5번 정도 귀무가설이 옳다. 그러면 뭐야? 효과가
없다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퉁치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기각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돼. 왜? 나머지 95번은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쵸? 95%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이를 달리 말하면 95%의 확신을 가지고 대립값이 옳다는 것이다. 얘를 먼저 읽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를 달리 말하면 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쭉쭉쭉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전에 얘기했듯이 담화 표지를 찾고 2차 도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요. 통계적 처리를 통하여서 관측되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앞서 제시한 실험에서 실험 집단의 감염률이 대조 집단의 감염률보다 15% 낮은 것이 우연하게 일어날 확률이 0.004의 값을 갖는다고 한다. 이때 이 값은 이거부터 계속 어렵죠? 그러니까 집부터 읽어보자. 자,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0.004래요. 이때 유의 수준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작죠. 그쵸? 기각되는 영역에 속한다. 그치? 그러면 귀무가설이 기각, 그럼 다시 얘기하면 대립가설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즉, 실험 집단의 감기 감염률이 대조 집단에 비해서 15% 낮은 것은 우연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귀무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대립가설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귀무가설 기각 그리고 대립가설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얘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얘예요. 예시예요. 그쵸? 얘는 예시입니다. 그쵸? 앞에 있는 얘기가 야 귀무가설보다 낮은 확률이면 돼 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통계적 처리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귀무가설에 얘기하는 유의 수준보다 낮잖아. 그러면 귀무가설 기각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5번은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쓰다 보면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대립가설을 입증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죠. 끝. 5번째 문단까지가 끝. 그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